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초반에 미국 증시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어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6, S&P 500은 0.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이틀 연속 1% 이상 급락했습니다. 어제도 1.18% 빠지면서 테크주 위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S&P 500의 맵을 좀 보시면요. 11가지의 섹터 중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그나마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이 종종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 지나치게 좀 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4년 들어서는 산타 랠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야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좀 빨리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틀 연속 빠졌으니까 오늘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1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2024년 두 번째 거래일에 나스닥의 하락에 일조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가 13.8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소파이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스타트 역시도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세 번째 인바이테 마이너스 8.62, 리벤트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8.53, 펠로톤 마이너스 7.56, 스템 마이너스 6.95, 추이 마이너스 6.58, 인페이즈 에너지 마이너스 6.56, wolfspeed 마이너스 6.20, 오픈도우 마이너스 5.84, 솔라 엣지 마이너스 5.74,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38, 마지막으로 나비타스 5.3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12종목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소파이가 마이너스 13.89, 나비타스 마이너스 5.37, 테슬라 마이너스 4.01, 인피니온 마이너스 3.13, 팔란티어 마이너스 2.96, 온세미 마이너스 2.63, SMCI 마이너스 1.69, TSMC 마이너스 1.34, 엔비디아 마이너스 1.24, 아마존 마이너스 0.97, 우버 마이너스 0.2, 마이크로소프트 0.07% 빠지면서 12종목 모두 힘을 쓰지 못하는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들어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초반에는 어제 거시적으로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두 가지의 뉴스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12월에 FOMC 미팅이 있었잖아요. 이 미팅에 연준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 제목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연준 의사록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수요일날 발표된 12월 중순에 열렸던 가장 최근 FOMC 미팅 의사록에 따르면요. 연준의 관리들은 미국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2월 12일, 13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됐던 FOMC 미팅 회의록에 따르면요. 거의 모든 연준의 관리들이 2024년에는 일부 양적 완화를 예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준 의원들은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회의록에 따르면 몇몇 관리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 따라서 몇몇 관리들은 연준이 지금 높게 설정된 기준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몇몇 관리들은 일부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요. 비둘기파적인 의원들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또한 지나치게 긴축적인 기조와 관련된 경제의 하방 위협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좀 오랫동안 금리를 높게 유지하다 보면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지적한 위원들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에 트레이더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정책 결정자들이 예고했던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7차례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투자자들이 좀 지나치게 기대가 컸다. 7차례나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의 회의록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연준이 12월에 정책 성명을 수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성명서에서는 연준의 관리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암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요. 연준의 금리위원회 투표위원들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완전히 인상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은 아니다. 100%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12월 회의가 FOMC 미팅이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다. 그리고 또한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것을요.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온건한 그런 태도를 기자회견에서도 보인 게 파월 의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참가자들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금융 여건 완화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지나치게 지금 시장에서는 7차례나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인하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어제 발표된 연준 의사록은요.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딜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을 주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졸츠 리포트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라고 부르는 잡 리포트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매달 졸츠라는 리포트가 발표가 되거든요. 일단 졸츠랑 잡 리포트는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LTS 졸츠 리포트는요. 포커스가 잡 리포트랑 약간 다릅니다. 미국 경제 내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인하고 있는지, 채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이직자는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부분의 역학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졸츠 리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졸츠 리포트에 나와 있는 주요 지표는요. 채용 공고수, 채용률, 퇴사율, 이직률 이런 것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졸츠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노동시장의 역학관계라든지 특히 일자리의 가용성, 잠재적 근로자 이동에 대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한계라고 하면요. 실업률 같은 것은 나타나지가 않고요. 또 임금이라든지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따라서 내일 발표 예정인 잡 리포트는요. 포커스가 비농업 부분의 급여, 실업률, 평균 시간당 소득 등의 변화를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장점이라고 보면 노동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제공하고요. 실업률을 직접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임금 성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지표가 내일 발표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계점이라고 하면 구인이나 이직에 대한 변화를 즉시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졸츠 리포트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나중에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리포트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제 발표된 졸츠의 하이라이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에 근로자 수요가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고용과 해고는 모두 감소했다. 수요일 날 졸지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졸지 리포트는 여기 나와 있는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의 약자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구입 및 노동 이직률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발표된 졸지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879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의 예상치는 880만 건입니다. 따라서 거의 일치하는 수치를 발표한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채용 공고수입니다. 채용 공고수는 6만 2천 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척도인 공석 비율, 따라서 rate of vacancy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자리 중에 지금 비어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5.3%로 지난달에 비해서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채용 공고수가 소폭 감소함과 더불어서요. 고용 역시도 36만 3천 명 정도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0.2%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해고자 수를 보시면 11만 6천 명 정도 감소하면서 1%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 경제가 나빠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구인 대 구직자 비율입니다. 1.4대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직장이 훨씬 많다는 거죠. 따라서 1.4대 1로 지금 사람이 모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22년에 널리 퍼져 있던 2대 1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따라서 예전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였잖아요. 그 수준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은 굉장히 강력하다. 사람이 모자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를 보겠습니다. 운송이라든지 창고, 유틸리티 분야에서 12만 8천 개 감소를 했고요. 리저, 접객업에서 호스피탈리티에서 9만 7천 개 감소했습니다. 반면 증가한 부분을 보시면요. 도매업이라든지 금융업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시면요. 지난달에 발표됐던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이게 이제 금요일날 발표되는 잡 레포트잖아요. 지난달에는 11월 비농업 고용이 19만 9천 명 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내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17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내일 발표되는 숫자가 17만 명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17만 명보다 훨씬 더 고용보고서가 높게 발표가 되면요. 지나치게 지금 노동시장이 뜨겁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금리 하락이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잖아요. 반면에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갑자기 17만 명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경제가 얼어붙는다. 리세션이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 발표 내용이요. 17만 명 기준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수치가 발표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소파이 관련된 소식이고요. 앞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소파이의 주가가 어제 14%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수요일 거래에서 급락한 이유는요. 한 곳의 투자 기관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관인데요. 키프 브루예츠 우주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마이클 페리토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요. 최근에 소파이의 주가가 너무나 지나치게 올라갔다.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소파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원래 중립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파이의 주가가 13.89%나 급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소파이의 주가는요.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45%나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KBW, 키프 브루예츠 우주의 약자죠. KBW의 나스닥 금융 기술 지수는 30% 정도 상승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페리토라는 전문가는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파이의 주가는 여전히 양극화돼 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소문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굉장히 커다란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잡음을 제쳐두고서라도 현재는요, 컨센서스 에비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5%에서 20% 이상 하방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올라갈 때는요, 좀 신중한 자세를 투자자들이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페리톤은 밸류에이션 이외에도 재대출 비즈니스의 모델의 추정치가 소폭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컨센서스를 크게 밑도올리기 때문에 향후에 어닝 결과가 생각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애널리스트는 2023년 4분기에 수익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페리토의 매도 평가는요, SA, 시킹알파의 퀀트 시스템 등급,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 평균 등급은 보유입니다. 따라서 이거보다도 낮은 등급이고요. 또한 SA 애널리스트,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오히려 매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평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킹알파의 소파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을 들어가시면요,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3.27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8명의 전문가가 평가를 해줬고요. 그중에 4명은 강력 매수, 1명은 매수, 11명은 보유 의견을 주고 있고요. 2명만 스트롱셀, 강력 매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보유 의견을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A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좀 보면요, 현재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요, 3.85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총 20명이 지난 한 달 동안 평가를 해줬는데요. 그중에서 6명은 강력 매수, 8명은 매수, 그리고 5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딱 1명만 매도를 해라.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소파이에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퀀트레이팅,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을 통한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3.29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는 이유를 옆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죠. 밸류에이션이 D+,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올라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은요, 바로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이 F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수익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사실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은요, 예전 5년 평균에 비해서 오히려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소파이의 총이익 마진은 76.48이 평균인데요. 지금 현재 과거 1년 동안은 81.29로 오히려 상승한 상황이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과거 12개월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20%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점수를 많이 잃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앞에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금 현재 소파이는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F학점을 받은 이 프로피터빌리티가 갑자기 급격하게 등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파이 주식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향후 어닝 결과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냐, 여기에 따라서 소파이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발언주에 올라온 2024년 테슬라의 주식 전망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관련해서 어떠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과 생산량은 굉장히 양호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했죠. 하지만 이미 초점은 2024년 마진 그리고 판매량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요,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48만 5천 대의 자동차와 트럭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0만 대라는 연간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했죠. 반면 또 다른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화요일 날 판매 실적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10%나 급락 현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어떠한 결과를 보고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단면이죠. 하지만 카나코드의 애널리스트 조지 지아나리카스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테슬라 관련해서는 답보다 의문이 더 많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의문점은 뭐냐면요. 2024년 과연 220만 대의 인도량 예상치가 충분히 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과연 220만 대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따라서 이거보다 좀 실적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예상치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 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 매출 총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난 3분기 어닝 결과에 따르면 10%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과연 16%가 바닥인지 만약에 총이익 마진이 16%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16%가 과연 바닥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동안 테슬라 관련해서 호재가 좀 없는 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과연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따라서 자율주행의 발전 모습만 가지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매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어닝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는요. 1월 24일 날 드디어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다려 봐야겠죠. 첫 번째는 2024년 가이던스가 발표될 텐데 과연 220만 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총이익 마진이 작년에 16%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문가는요. TD 코엔의 애널리스트 제프리 오스본이고요. 이 전문가는 테슬라가 1월 실적 발표에서 220만 대의 차량 인도량을 가이던스로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투자자들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작년에 테슬라의 총 판매 대수는 181만 대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220만 대를 목표로 제시하게 되면요. 성장률이 21.5%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보통 테슬라가 매년 50%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20만 대도 사실 21.5%라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220만 대 어렵다. 210만 대로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 주식을 보유로 평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00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는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 애널리스트 피에르 페라구고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을 매수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3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실적 발표 후에 4분기에도 매출 총이익 마진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요. 약 19%까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이 총이익 마진이 16%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2024년 말 정도가 되면요. 19%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는 다소 덜 낙관적이다. 탄소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4분기 매출 총이익에 대한 전망은요. 3분기와 비슷한 16%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2024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1%에서 2%포인트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7%나 18%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의 평균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 어닝 실적 컨퍼런스 콜이 주가의 다음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다. 테슬라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어닝 실적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무려 5명의 애널리스트가 탑픽으로 선정한 테크 주식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이 5명의 애널리스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월가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의 거대 기술 기업, 메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라고 기사가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5명의 애널리스트가요, 아마존을 최고의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존의 웹 서비스 부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광고 지출이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인공지능의 물결을 탈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호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파이퍼 샌들러의 토마스 챔피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2024년까지 대형주 중에 아마존의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라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테일 비즈니스의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 따라서 2024년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현재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24년 아마존 성장 스토리의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11월 달에는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 8월 달에는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가 있죠. 여기에서 광고 지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마존 역시도 광고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전문가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저스틴 포스트입니다. 저스틴 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요. 프라임 비디오에 드디어 광고를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서 광고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24년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요. 광고 수익이 북미 마진에 370 베이시스 포인트 기여할 수 있다. 한 3.7%포인트 정도 북미의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광고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를 더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마존 비디오 광고로 올해 5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광고 쪽이 굉장히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전문가는요.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고요. 자,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는 11월에 AI 모델 학습을 위한 자체 칩을 출시했습니다. 자체 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자체 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비용이 많은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마진이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아마존보다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장률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보면 AWS가 계속해서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W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하이퍼스케일러가 바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클라우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트로픽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체 칩, 반도체에도 오랫동안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제너러티브 AI 기능에서도 애저와의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전문가는 웰스파고의 켄 가일스키입니다. 켄 가일스키의 의견에 따르면요. 엔터프라이즈 AI, 따라서 기업용 인공지능은 2025년 혹은 2026년 정도가 돼야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작이 불가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엔터프라이즈 AI가 AWS 전체 매출의 7%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조금씩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AI 기여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광고 지출 외에도 2023년 저점 이후에 AWS 성장이 17%까지 재거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AWS 즉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전문가는요. 울프 리서치의 디팍 마티 바난입니다.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3분기 실적 이후에 아마존이 굉장히 강력한 랠리를 보이면서 매수 쪽의 기대치가 높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긍정적인 실적 수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기대치도 높아 보이지만 이거보다도 월등한 성적을 발표할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의 이커머스 리테일 마진 확대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점점 더 수익률이 증대하면서 아마존 이커머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아마존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과연 2024년 아마존의 주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플랫폼주 관련된 소식인데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CEO인 저커버그가 지난 2달 동안 매일매일 주식을 매도하면서 5억 달러에 달하는 메타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23년의 마지막 2달 동안 11월, 12월 이렇게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메타 플랫폼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화요일 규제 당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요. 메타의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매 거래일마다 따라서 하루도 빼지 않고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총 양은 약 4억 2,800만 달러에 가까운 128만 주를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한 건당 따라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1,040만 달러의 주식을 팔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12월 28일에는 1,710만 달러로 가장 커다란 규모의 매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전에는 저커버그는요. 2011년 11월 이후에 메타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22년 말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2022년에 메타의 주가는 70% 이상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해 194%나 반등을 했고요. 메타의 주가는 작년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요 기술 대기업의 주가를 능가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9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커버그가 주식을 팔 만한 이유는 충분한 거죠. 올해 39세인 저커버그는요. 메타 지분의 1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억 달러에 달하는 메타 주식을 매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순자산은 1250억 달러로 세계에서 7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바로 저커버그입니다. 기술업계에서 저커버그의 동료인 마크 베니오프가 나옵니다. 마크 베니오프는요. 세일즈포스의 CEO죠. 자, 이 CEO는요. 이 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매일 약 15,000주, 즉 3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일즈포스의 주식을 팔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따라서 4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도 지금 2023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UBS라는 투자기관의 시장 전망이고요. 요즘에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사로 기분 좋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UBS의 의견에 따르면요. 2020년대를 지배할 인공지능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UBS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을 더욱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대의 기술 테마로서 또 다른 번영의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UBS는요. A에 대한 수익 전망을 4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는 기업들이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2022년 280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7년이 되면요. AI 관련된 매출이 무려 4,200억 달러로 1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AI 관련된 매출이 15배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스마트 기기 산업은요.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TV 이러한 스마트 기기 산업은 매출이 15배 성장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혁명은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UBS의 애널리스트 순딥 간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2024년과 남아있는 2020년대 말까지도 따라서 향후 남아있는 한 6년 동안 AI가 글로벌 기술 주식을 이끄는 핵심 테마로 남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성장은요. 거대 기업의 몸집 불리기 그리고 또한 자금력과 선발주자 우위를 가진 업계의 리더에게 유리한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면
좀 거대한 기업, 메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은요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선발 주자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처음으로 진입한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세계는 수년간 지속된 AI 물결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 AI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UBS에 따르면요.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2024년에 가장 좋은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이익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IT 산업의 평균인 22%를 훨씬 더 초과하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 바로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경기 순환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AI 인프라 수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주라는 것은요. 경기를 타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AI 인프라의 수요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적인 모습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델에서 AI 수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요. 강력한 반복 매출 기반 덕분에 방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랑 이 소프트웨어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경기 순환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출이 좀 급격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요. 대부분이 반복 매출입니다. 왜냐하면 구독을 하잖아요. 따라서 월정액을 내고 구독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투자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기업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반도체 산업에서는 로직, 메모리, 자본 장비 그리고 파운드리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로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엔비디아라든지 AMD에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생각이 나고요. 자본 장비는 ASML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드리는요. TSMC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사무 생산성, 클라우드 및 모델에 노출된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장 적합한 투자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사무 생산성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은 UiPath,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죠. 클라우드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이 생각이 나고요.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강력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1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진행됐던 시킹알파의 30% 할인 행사가요. 이제 지금 녹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그리고 1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내일 금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